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빅테크의 호실적이 더해져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 경기 흐름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를 보냈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제조업 부진은 3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을 위험을 높이고 고용지수의 급락은 연준이 금리 정책 완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우려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미 경기 침체 우려까지 고조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반년 만에 3%대로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 경제 연착륙 전망이 우세하지만 제조업 경기와 노동시장 냉각 시그널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 경제가 빠른 속도로 냉각될 경우 7월 금리 인하 실기로 페드가 올해 남은 3차례 회의 중 하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애플은 지난 2분기 857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4.4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845억 3천만 달러와 1.35달러를 각각 웃도는 수준입니다. 팀 콕 CEO는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AI 서비스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 실적에 확실하게 포함된 것은 AI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인텔은 장 마감 이후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매출 12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29억 4천만 달러, 10센트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인텔은 아울러 3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5억에서 135억 달러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143억 8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실적 악화에 인텔은 12만 5천 명이 넘는 인력의 15%를 감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4분기에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인텔은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1% 넘는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PMI 지수가 경기 둔화를 나타내고 미 고용시장 역시 냉각 신호를 알리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확대가 되며 하루 만에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37%, 나스닥 경우는 2.3%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날에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메타는 4.82%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를 제외했던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은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1.66%, 1.56%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4,000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면서 전문가의 예상치는 23만 5천 건을 좀 넘어섰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7월 14일부터 22주간에 187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3천 건 늘어났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계속 실업수당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업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이 노동시장의 과열이 먼저 완화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7월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7월에 제조업 PMI가 46.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8.8을 밑도는 수치로 전월의 48.5보다도 낮아졌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이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4달 연속해서 위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SM 측에 따르면 지난 21개월 중 20개월 동안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에 발표된 S&P 글로벌의 7월 미국 제조업 PMI는 49.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51.6에서 하락된 것으로 확장세에서 위축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4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구매 활동이 둔화하고 매출 감소에 대해서 이 우려로 인해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란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5%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최저 0.1%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14차례 인상됐고 2022년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11%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물가가 2% 목표치를 유지하면서 안정화가 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사망을 하자 미국 항공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은 각각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 역시 갈등 상황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로 가는 항공편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 주체로 지목을 하면서 보복 공격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중단을 했고 자회사 플라이 두바이도 운항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항공편 운항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각 항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약 2시간 전에 발표된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 지난 분기 매출은 1,479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485억 달러에서 하회된 수치를 보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1.2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1.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AWS의 매출은 26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26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실적 소식입니다. 애플은 장 마감 직후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857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4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매출과 서비스 부분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잘 나왔는데 아이폰 매출은 39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388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인텔 실적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128억 3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02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 129억 4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0.1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텔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은 1년 전보다 9%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와 AI 부문 매출은 3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31억 4천만 달러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인텔은 실적 발표와 함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엔화 약세 덕분에 올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인증 부정 문제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3분기부터는 엔화 약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요타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시장 전망치인 1조 3,885억 엔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일본 내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엔화 약세가 이를 일부 상쇄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환산을 할 때 실적이 부풀려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순이익은 2% 늘어나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버는 비아디 차량을 자사 네트워크에 배치를 하고 함께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버는 10만 대의 비아디 전기차를 전 세계에 배치하는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버 서비스에 로보택시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우버가 테슬라 대신 비아디를 선택한 이유는 비아디의 차량 성능이 테슬라보다 훨씬 우수하고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비아디와의 협력이 테슬라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테슬라를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 모드로 인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아드는 이미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생산량 면에서 테슬라를 넘어서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비아디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쓰고 있고요. 지난해 70개국에서 24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수출했습니다. 올해는 수출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MAT는 실리콘밸리에 4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신청을 했으나 미국 상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조금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0개 이상의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에 관심을 보였지만 상무부는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AMAT의 프로젝트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AMAT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을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회사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AMAT와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전력 소비 10배 폭증, 노후 송전선 16km 싹 바꾼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윌리 필립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의장이 5월 송전망의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FERC는 앞으로 주정부 단위로 이뤄졌었던 송전 계획을 연방정부 주도로 바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변경안을 내놓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5년 내에 미국에 노후된 16만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교체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았고요. 미국 FERC가 전력망 강화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확대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급증,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 등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이 환골탈태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 검색을 이용할 경우 사용되는 전력은 0.3와트시, 반면 챗 GPT를 이용하면 전력 사용량은 2.9와트시로 약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새로운 AI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가상자산 AI 관련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최대 105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1년간 전력 소비량에 달하는 수치고요. 지난해 엔비디아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이 7.3테라와트시에 달해 내년에는 AI 산업의 수요 증대로 최소 73테라와트시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고된 전력 대란을 피하고 전기차와 AI 등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의 전력 정책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건데요. 기술주가 뛰니 국내 전선, 전력주도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그려냈고요. AI 수요에 전력기기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훈풍이었을까요? 국내 전력 설비주 주가 장중 들썩였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기기 호황에 힘입어 변압기 생산 공장을 증축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역시 전한 바 있습니다. 우선 송전계획 연방 주도로 재편합니다. 송전망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작년 11월 13억 불 지원책도 발표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원자력 발전법을 서명했는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세금 부담도 낮췄다라는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의 HBM 매출 비중 50% 수, 내년치 디램 벌써 품귀 현상.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의 약진으로 올해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공개했습니다. 2분기 확정 실적의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6조 4,500억 원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 속에 HBM, DDR5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면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생성형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중후반대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말했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한 4세대 HBM3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매출 성장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 전체 HBM 매출이 상반기 대비 3.5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최선단 제품인 5세대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시기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계약 정보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단 전체 HBM 중에 HBM3E 매출 비중이 연내 60%까지 확대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디램과 낸드에 대한 인위적 감사는 이미 종료됐지만 캐파 투자가 HBM 등 선단 제품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9세대 메모리 제품의 생산량이 감산 단계 수준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어제 돌아온 삼전의 시간, 외국인 3조 넘게 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매 규모가 커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전날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으로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하반기 HBM 매출이 3.5배 더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MX는 폴드6 등으로 반전을 모색해 나가고 전산로 파업에도 생산 차질이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당의 진심인 금융사 주가 날았다. 네, 세 번째 소식, 금융주 소식인데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배당 확대 등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당 세율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향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제조업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1일 금융주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각각 129억 원, 39억 원씩 순매수했고요. 금융주들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연일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밸류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금융지주사들이 늘면서 배당주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TF를 꾸려 밸류업 공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밸류업에 맞춰 주주 환원을 강화하자 주가 상승률 코스피 3에서 4배 넘게 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개편 땐 제조업 전반 온기가 기대될 것이다라는 소식 역시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슈퍼엔저, 물가 오버슈팅 제동, 예상치를 뛰어넘은 매파 행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당초 예상을 깨고 4개월 만에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함께 단행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입장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앞장서고 있고요. 엔저에 따른 물가의 오버슈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0에서 0.1%에서 0.25%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요. 이로써 일본의 기존 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3월 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는데요. 이후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이른 7월 인상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상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임금, 선순환 걸림돌을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 자신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리는 개인 소비 침체가 심해져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합병 타당성 검토 돌입.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회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양사 주주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받아 합병을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인 만큼 양사 주주의 절대적인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룹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주주가치 제고도 어렵고 주식 매수 청구권 등 많은 비용 부담까지 발행해 회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판단 역시 함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로 구성된 특별위를 설립했고요. 시너지, 위험성 등 다각도로 평가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말 많은 반도체주 8월 전망은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12% 급등하고 또 오늘장에서는 간밤에 미증시 확 폭락하면서 기술주 위주로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8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 그 반도체주의 그 급등락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씩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을 비롯해서 이제 뭐 구글도 그렇고요. 뭐 오늘 발표한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이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관련된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130억 달러 분기에 130억 달러 정도를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그러니까 AI와 가장 연결이 많은 쪽이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매출이 100억 달러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분기 관련된 투자 금액이 19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은 29%로 시장 예상치 31%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대형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수익성은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에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관련된 이제 투자의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시장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시장을 점유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AI에 관련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빅테크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AI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인다든가 하게 되면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회사의 전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그 대응을 초기에 못했었던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퇴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전자나 아니면 노키아 같은 경우도 핸드폰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강자였지만 지금은 뭐 사업을 접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AI에 관련된 분야도 지금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들이 관련된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3개 회사인 뭐 애플이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50억 달러,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7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뭐 100억,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당장의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새롭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뭐 M&A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집중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을 만드는 회사, 거기에 HBM3를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의 수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변동성 지수는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AI 관련 대규모 투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미미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지속될 전망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의 대중국 HBM 공급 제한 조치 검토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서 반사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지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이슈가 이제 불거진 이후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제
뭐 행정부나 의회나 전부 다 지금 대중국 규제하는 데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선 국면에 맞아들어서 좀 더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외국 기업의 그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불만 사항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미국 내에 이제 공장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된 반도체 규제를 지금보다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거죠. 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 행정부가 중국에 반입되고 있는 HBM D램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직접 제품 규제라고 하는 FDA, PR을 통해서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당연히 HBM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HBM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수출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HBM과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규제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뭐 HBM3D나 HBM3E 제품은 아예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 세대인 HBM2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거의 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렇게 HBM에 관련된 규제를 한다라고 해도 타격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뒤집어 생각을 하면 만약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제품의 지금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부분 규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H20에 그러니까 중국향 이제 AI 칩이라고 하는 H20 같은 경우는 현재 HBM2나 HBM2E의 이 D램이 지금 장착이 돼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 대해서 HBM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H20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에 대한 퀄 테스트를 하면서 H20에 관련돼서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이렇게 H20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도 HBM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 만약 HBM D램을 중국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양사 같은 경우도 HBM과 관련된 어느 정도 일정의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대리가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 텔 엔비디아 가속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비중도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엔비디아에 주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 향방 역시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관련주 어디를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하면 뭐 엔비디아 주가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3 D램을 이제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상실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AI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라 뭐 상당 부분 뭐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글의 TPU 칩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의 이제 TPU 칩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10년 이전서부터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버전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그렇게 좋은 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에서 굳이 엔비디아를 칩을 쓰지 않고 자체 칩을 쓰겠죠. 그렇지만 구글에서 대부분의 주력 칩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칩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 칩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칩을 메인으로 쓰고 보조적인 역할로 자체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AI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계속 매출 규모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자체적 칩을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고 특히 뭐 AMD와 같은 이런 다른 칩 메이커들이 AI 칩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는 밖에 없지만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보면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비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매출은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매출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다만 이제 시장 점유율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엔비디아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그동안 올랐었다라는 거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예전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 엔비디아에도 HBM D램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 역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생산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역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제 삼성으로 넘어가야죠. 앞서서 조간 브리핑 쪽에서도 삼성전자 시간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 들려오고 있는 데 삼성 지금 담을 기회가 충분히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 밸류 다른 이제 기업에 비해서 AI 기업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관련된 이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그거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삼성전자의 2분기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납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뭐 AI 관련된 HBM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뭐 증가를 했고요.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성장세가 뭐 이런 실적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HBM에 대해서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 회사, 국내 두 개 반도체 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70에서 80%는 현재 HBM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의 매출이 확대가 돼야지 기업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이제 ICT 관련된 특히 뭐 관련된 제품들의 생산이 회복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가격
가격이 강보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관련돼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인상을 각 회사들에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하반기 들어선 HBM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3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는 3E에 대해서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다른 이제 AI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도 HBM D램을 납품할 가능성은 상당히 뭐 SK하이닉스보다 좀 생산 캐파가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도 하반기 이후에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뭐 삼성전자 실적으로 보면 하반기 이후에 더욱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실적 개선세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할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HBM D램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대형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장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 이 섹터 내에서 게임 석대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 주역으로 뽑힌 게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데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상인증권에서 발행할 리포트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바이를 유지하자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액은 YOY 대비했을 때 74%,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무려 961%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했을 때 무려 25%나 증가한 수치고요.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넥슨 산하의 게임 개발사입니다. 마케팅비와 앱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넥슨 게임즈가 아니라 넥슨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업계들 중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무려 이렇게 85%로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무려 15%나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밀도가 굉장히 좋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감에도 이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지금 1,300명이 이렇게 지금 넥슨 게임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00명 이상이 무려 게임 개발로 지금 파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넥슨 게임즈는 개발 R&D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총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슨에서 나오는 이 순매출이 바로 영업이익으로 꽂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 게임은 RS 비율이 이제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 무려 지금 30%나 추정이 되고 있는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번 게임 업계에서 좀 이렇게 섹터 내에서 상향을 불러일으킨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바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대히트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정말 메가 히트를 쳤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넥슨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정말 많은 게임들을 개발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서구권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초기에는 100억 원 이상의 정말 큰 매출을 가지고 왔고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솔 내에서 이렇게 인기를 상위권을 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내에서도 예상보다 인기 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조한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하향 안정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에 30억 원 수준에 계속해서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펍지 이후에 국내 콘솔, PC 이후 이렇게 좀 최대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펍지가 뭐길래 이 펍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콘솔에서 최대의 성과가 나왔을까라고 해서 펍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펍지는 2017년쯤에 출시됐던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2021년 기준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7천만 장 이상이 좀 판매가 됐고요. 동접자 수 같은 경우에는 스팀 내에서 무려 300만 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메가 히트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익은 첫 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봤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롤이 조금 주도한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펍지, 배틀그라운드도 같이 이렇게 쌍두마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은 지금 PC, 콘솔 그리고 모바일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자 또한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최대 성과, 그러니까 펍지를 따라잡을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에 굉장히 큰 투자를 예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죠. 투자자 우려와 달리 매출이 굉장히 견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 인지도가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신작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신작이 초기에는 조금 불탈 수가 있지만 후기에 들어섰을 때 조금 비중이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게임이 진행을 하면 할수록 조금 이렇게 개발이 더딘 속도를 보여준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감이 짙어질 수가 있지만 매출세는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도 또한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스팀 매출에서는 상위 4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상위 10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실시간 매출 순위를 보면 글로벌 토탈에서는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제 카스라고 조금 예전 게임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지금 이렇게 퍼스트 디센던트인데 2위가 펍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베스트셀링 여기 무료 게임 순위를 찾아보자면 1위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으로 에픽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2위 같은 경우는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4위에 위치한 라이엇 게임즈의 발로란트인데 발로란트 또한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정말 굿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트 슈터 장르 중에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말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신작으로서의 히트감을 크게 불러일으켰고요. 디비전2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루트 슈터 장르 중에서는 조금 메이저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라는 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유저들이 이탈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루트 슈터 장르 중에는 우리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로 유저들이 이탈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스티니2와 워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지만 지금 이렇게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조금 상회할 수가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 또한 좋고 콘솔과 PC 크로스 플레이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저 거기다가
기존 유저까지 모두 다 흡수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임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게임을 가지고 있는 넥슨 게임즈 어제장에서 주가 정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 노동부 공식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반도체주를 분석하고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